여기는 아버지의 장례식장. 비가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와 함께 정전이 났다. 상갓집을 밝히던 촛불이 동시에 흔들리더니 누군가의 비명과 접시가 깨지는 소리가 이어졌다. 빈소 중앙 영정 앞에서 서랍장이 거칠게 열렸고 검은 옷자락이 스치는 바람 속에 누군가는 작은 금고를 움켜쥔 채 달아났다. 잡아! 외침이 파도처럼 번졌다. 어둠이 덮인 복도 끝, 발자국 소리가 젖은 마룻바닥을 미끄러졌다. 그리고 돌연 그 금고가 철퍼덕 떨어지며 열쇠 구멍에 박힌 반짝이는 쇠 조각이 바닥에 튕겨나갔다. 누군가가 숨을 삼키며 손을 뻗었지만 더 빠른 손이 금고를 낚아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촛불을 다시 붙이려던 막내딸 승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야? 방금 누구야? 그때 상주인 장남 민호가 침착하게 외쳤다. 모두 서 있어. 누구든 지금 한 발이라도 움직이면 경찰부터 부른다. 손님들은 고개를 떨군 채 눈치를 살폈다. 금고가 사라진 자리, 관 옆 작은 서랍장은 여전히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속엔 오래된 편지 뭉치와 봉인된 봉투의 그림자만 남아 있었다. 그 봉투에는 붉은 도장으로 사후 개봉이라 쓰여 있었다. 촛불이 간신히 방 안을 밝혔을 때 웃방에서 신음이 들려왔다. 어머니 정혜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무릎을 꿇었다. 열지마 두 번째 서랍 열지마. 그녀의 목소리는 가느다랗게 끊어졌다. 민호가 달려가 부축했지만 어머니의 시선은 관 옆 서랍장만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방 안의 공기는 급격히 차가워졌고 사초 냄새와 젖은 나무 냄새가 섞여 어지러웠다. 막내 승아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외쳤다. 오빠, 119 불러. 그 순간 뒤에서 낮게 웃는 소리가 났다. 둘째 민수였다. 검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 헤친 그는 어둠을 등지고 서서 어머니의 말을 따라 천천히 서랍의 두 번째 칸을 닫았다. 이건 엄마가 무서워하는 그 서랍이지. 그러니 더 궁금해지네. 민수의 눈빛은 차가웠다. 지금 엄마부터 병원으로 가자. 민호가 이를 악물었다. 장난칠 시간 아니야. 민수는 어깨를 으쓱였다. 장난 아니야, 형. 오늘 밤 무언가가 열리면 우리 가족이 더는 예전의 가족이 아닐까봐 말이지.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가까워질수록 빈소의 촛불은 더욱 흔들렸다. 전기가 돌아오고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지자 모두가 동시에 숨을 멈췄다. 관 앞 바닥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녹슨 열쇠 하나. 끝부분이 조금 휘어 있었고 누구의 손에서 부서진 듯 미세한 금속 가루가 주변에 흩어져 있었다. 민호가 장갑을 끼고 조심스레 집어들었다. 열쇠의 고리에 오래된 종이가 묶여 있었고 거기에는 떨리는 글씨로 1979라고 적혀 있었다. 799. 승아가 중얼거렸다. 민수는 피식 웃었다. 우리 태어나기도 전 아버지의 첫 번째 사업 실패와 두 번째 재기 사이. 그해 여름이었지. 모두가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만 모르는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듯 한 발자국 앞으로 나섰다. 그때 아버지는 여기 본가로 돌아왔고 외가에서 돈을 빌렸지.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조건이 붙어 있었대. 그만해. 어머니 정혜가 겨우 몸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이건 장례야. 지금 이러는 건 내 아버지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다. 민호는 어머니의 어깨를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여기까지. 경찰 조사 끝나면 모두 돌아가. 그러나 조문객들이 슬며시 흩어질 무렵 당호가 적힌 나무판 뒤에서 작은 종이 봉투 하나가 떨어졌다. 그 봉투에도 사후 개봉이라는 도장이 선명했다. 승아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들어 민호에게 건넸다. 봉투 속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한 개와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테이프의 라벨에는 진실 먼저 듣는 자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민호는 테이프를 바라보다가 모두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린 것을 느꼈다. 지금은 아니야. 민수는 즉시 반박했다. 지금이니까 들어야지. 누군가 금고를 가져갔다. 그 금고 안에 이 테이프와 같은 얘기가 들어 있었다면 누군가는 우리보다 먼저 듣겠지. 승아가 두 형 사이를 번갈아 보더니 결심한 듯 말했다. 아버지가 남긴 말이면 우리 셋이 같이 듣자. 지금.
그녀는 창고에서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아왔고 삐걱대는 뚜껑을 열어 테이프를 넣었다. 버튼이 눌리는 소리, 바퀴가 돌기 시작하는 소리, 그리고 잡음. 잠시 후 낮고 쉰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호야, 민수야, 승아야. 이걸 듣는다면 내 장래가 끝났겠지.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나는 너희에게 너무 많은 것을 감추고 살았다. 진실을 말하려고 했지만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조건을 붙였다. 내가 떠난 뒤에만 열라고. 어머니 정혜의 손이 비틀렸다. 그녀는 허공을 움켜쥐듯 테이프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테이프 속 아버지의 목소리는 묵직하게 이어졌다. 1979년 여름, 나는 큰 죄를 지었다. 널리 알려진 죄는 아니지만 우리 가족을 바꿔버린 죄다. 첫 장부를 불태웠고 두 번째 장부는 숨겼다. 그리고 한 아이를 데려왔다. 방 안의 공기가 멈췄다. 민호가 본능적으로 어머니를 돌아보자 정혜의 표정이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일그러졌다.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그 아이를 우리의 아이로 키웠다. 민수는 천천히 미소를 거두었다. 누구야? 그의 목소리는 거의 쉰 듯 쉬었다. 테이프 속 목소리가 대답을 망설이는 사이 방 밖에서 휴대폰 진동이 잦아들었다. 금고를 돌려놓지 않으면 모두를 잃게 될 거야. 익명의 문자였다. 보낸 사람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고 번호 앞자리만 난직었다. 외삼촌의 번호와 비슷했다. 민호는 한 손으로 메시지를 가리고 다른 손으로 테이프를 멈출까 말까 망설였다. 그때 어머니 정혜가 고개를 저었다. 멈추지 마. 이제는 더는 숨길 수 없어. 테이프는 계속됐다. 그 아이의 이름은 새겨져 있었다. 작은 실밥으로. 병원에서 바뀌었고 나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그날 밤 내 외가의 집에서 계약 같은 약속을 했다. 대가를 치르라. 그리고 나는 치렀다. 장부를 불태우고 대신 그 아이를 내 곁에 두는 대가를. 고요가 폭발 직전의 고요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민수는 입술을 깨물며 한 단어를 짜냈다. 누구냐고. 테이프가 마지막 구절을 내뱉으려는 순간 쾅 문이 벌컥 열리고 검은 우산을 든 중년 남자가 들어섰다. 그의 양복은 젖었고 시선은 한 점에 고정돼 있었다. 외삼촌이었다. 그 테이프, 지금 당장 꺼. 그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민호가 일어나 외삼촌을 막아섰다. 삼촌, 우리 아버지의 유언이야. 외삼촌은 피식 웃었다. 유언? 유언은 법이야. 하지만 그건 폭탄이야. 오늘 여기서 터뜨리면 너희 셋 중 하나는 집을 잃고 이름을 잃고 어쩌면 피까지 잃게 될 거다. 나는 그걸 두 번 보고 싶지 않아. 그의 마지막 말은 거의 속삭임이었다. 두 번. 민호는 그 단어가 붙잡는 그림자를 느꼈다. 외삼촌의 눈 밑에는 오래된 그늘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삼촌, 금고를 가져간 사람 삼촌이야? 승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외삼촌의 손가락이 잠시 떨렸다. 아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먼저 움직였지. 그리고 너희는 지금 잘못된 순서로 진실을 열고 있어. 민수는 앞으로 나와 테이프의 재생 버튼을 다시 눌렀다. 외삼촌이 다가오려는 순간 민호가 막아섰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관 위로 길게 겹쳤다. 잡음 뒤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마지막 칸을 열 듯 조심스레 흘렀다. 그 아이는 둘째다. 방 안의 숨이 일제히 멈추었다. 민수의 눈이 흔들렸다. 외삼촌의 표정에서 잠깐의 연민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 정혜는 입술로만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아졌다. 민수야, 미안하다. 너는 내 아들이지만 피로는 아니다. 하지만 피보다 더 오래 지킨 것이 있다. 함께한 시간이다. 그건 훔친 게 아니라 내가 두 손으로 지킨 거다. 그리고 장부의 마지막 장은 너를 지키기 위해 썼다. 테이프가 탁 하고 멈췄다. 모두가 움직이지 못한 채 얼어붙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났다. 조카 유진이 깨어난 것이다. 승아가 반사적으로 뛰쳐나가려던 순간 외삼촌이 팔을 잡았다.
잠깐. 복도에는 지금 사람이 있다. 외삼촌의 시선이 문틈으로 향했다. 레인코트를 입은 누군가가 복도를 지나가며 손에 작은 금고를 들고 있었다. 거기서 민호가 외쳤다. 레인코트의 그림자는 놀란 듯 뒤돌아보더니 계단 쪽으로 몸을 돌렸다. 발걸음이 젖은 구두 소리를 내며 급하게 사라졌다. 민수가 가장 먼저 뛰었다. 잡아! 승아와 민호, 그리고 외삼촌이 뒤쫓았다. 계단을 내려가던 중 레인코트가 갑자기 손잡이를 놓치며 미끄러졌다. 금고가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철컥거리며 멈췄다. 민수가 금고를 붙잡으려는 순간 레인코트가 돌아서서 스프레이를 뿌렸다. 민수의 시야가 하얗게 번졌다. 그는 벽을 짚고 무릎을 꿇었다. 민호가 몸으로 레인코트를 막았다. 서로의 어깨와 팔이 부딪히며 헉헉거리는 숨이 어둠 속에 튀었다. 그 잠깐의 틈을 타 승아가 금고를 품에 안았다. 그 순간 레인코트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 금고의 고리를 잡아당겼다. 쨍 열쇠고리에 매달린 작은 쇠조각이 떨어지며 바닥에서 튀었다. 승아가 재빨리 그것을 손에 움켜쥐었다. 그 조각은 휘어진 열쇠 끝이었다. 손바닥으로 스민 차가운 금속감과 함께 그녀의 심장 박동이 빠르게 요동쳤다. 경찰입니다. 모두 멈추세요. 아래층에서 경광등 불빛이 번졌다. 레인코트는 순간적으로 계산하는 눈빛을 보이더니 굳게 닫혀있던 창문을 발로 차고 뛰어내렸다. 유리 파편이 비처럼 흩어졌고 바깥의 비바람이 계단 통로로 밀려들었다. 모두가 창문으로 달려가 아래를 내려다봤다. 비에 젖은 정원 사이로 검은 형체가 벽을 타고 사라지고 있었다. 민호가 이를 악물었다. 도망갔다. 하지만 금고는 우리가 갖고 있어. 그는 바닥에 흩어진 열쇠 조각을 주워 금고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맞는 열쇠가 아니야. 외삼촌이 낮게 중얼거렸다. 금고는 두 개의 잠금이 있어. 하나는 물리적 열쇠, 다른 하나는 날짜야. 그 날짜가 바로 1979다. 모두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민수는 스프레이로 충혈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골랐다. 그럼 오늘이 그 날짜와 무슨 상관이 있지? 외삼촌이 금고 뒷면을 쓰다듬었다. 보라색 잉크로 미세하게 새긴 글씨. 사후, 비오는 밤. 그는 허탈하게 웃었다. 그 사람의 문장 습관 여전하군. 민호가 묻는다. 그 사람? 외삼촌의 눈빛이 흔들렸다. 내 아버지의 그림자. 짧은 침묵. 외삼촌은 결심한 듯 말했다. 열자. 하지만 위에서가 아니라 아래 서고에서. 벽 두께가 두껍고 소리도 새어나가지 않아. 서고로 내려가는 계단은 좁고 차가웠다. 벽돌 틈에서 습기가 배어나왔고 곰팡이 냄새가 옅게 풍겼다. 맨 아래 칸에 도착했을 때 한쪽 벽면에 오래된 금고 자국이 보였다. 그 위에 새 금고가 올라가 있었다. 외삼촌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옛 금고는 내가 치웠다.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거든. 민호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탓할 때가 아니야. 그는 금고를 작업대 위에 올려두고 장갑을 낀 채로 문을 살폈다. 숫자, 다이얼의 미세한 긁힌 흔적, 자물쇠 옆 희미한 보라색 잉크. 그는 손전등을 비추며 낮게 중얼거렸다. 사후, 비오는 밤. 오늘, 지금. 민수는 다이얼을 천천히 돌렸다. 1979, 딸깍. 내부에서 아주 작은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다. 금고가 반쯤 열렸다. 그 순간 위층에서 무거운 물건이 넘어지는 쾅 하는 소리가 났다.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승아가 속삭였다. 위에 누가 있어? 민호가 손짓으로 모두를 조용히 시키고 금고 뚜껑을 조금만 열었다. 안에는 봉투 4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장남, 차남, 막내, 그리고 아내. 각 봉투의 색은 미묘하게 달랐고 아내라고 적힌 봉투는 유난히 두꺼웠다. 민수의 손이 자신의 이름이 적힌 봉투 위에서 멎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외삼촌이 낮게 말했다. 열면 돌아갈 수 없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장남 봉투를 집어들었다. 이미 돌아갈 수 없게 됐어. 그때 서고의 형광등이 한번 크게 깜빡이더니 꺼졌다. 칠흑 같은 어둠. 그리고 바로 이어진 낮고 낯선 숨소리. 누군가가 서고 안에 있었다.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다. 벽 너머에서, 아니 바로 문 뒤에서 누군가가 균열 사이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누구야? 민호의 외침이 울림으로 퍼졌다. 대답 대신 금속이 긁히는 소리. 문 바깥에서 자물쇠가 잠겼다. 서고 문이 찰칵하고 닫히더니 외부에서 걸쇠가 걸렸다. 갇혔다. 승아가 숨을 몰아쉬었다. 누구야, 열어. 바깥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잠시 뒤 천장 송풍구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가 흘러내렸다. 순서는 내가 정한다. 먼저 아내의 봉투부터 열어라. 그렇지 않으면 위층의 아이가 더 크게 운게 될 거다.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유진. 민호가 이를 악물고 아내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는 낡았지만 단단히 붙어 있어 쉽게 뜯을 수 없었다. 외삼촌이 칼을 꺼냈다. 손 다치지 마. 종이가 갈라지는 소리. 안에서 나온 것은 편지와 오래된 흑백 사진 몇 장, 그리고 병원 서류 복사본. 사진 속에서 젊은 아버지와 젊은 어머니, 그리고 갓난아이가 있었다. 아이의 발목에는 작은 태그가 매달려 있었다. B-7. 편지의 첫 줄이 서늘하게 눈에 들어왔다. 정혜 씨, 약속은 지켰습니다. 아이는 무사히 건넸습니다. 장부는 불태웠다고 믿겠습니다. 다만 서로의 삶을 지키기 위해선 이 편지도 언젠가 불태워 주십시오. 서류에는 2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두 아이의 발자취가 교차되어 있었다. 출생 직후 교환. 그리고 옆에 적힌 작은 메모. 사유보호. 보호. 승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외삼촌은 눈을 감았다. 그때 그날 밤 비가 왔지. 누군가가 아이를 찾고 있었어. 그리고 너희 어머니가 그 아이를 보호한다고 믿었어. 민수는 손을 움켜쥐었다. 그럼 난 누구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송풍구의 목소리가 낮게 웃었다. 다음 봉투. 민호가 장남 봉투를 집었다. 열자마자 떨어진 것은 얇은 녹음 테이프 조각과 메모 한 장. 장남은 알 권리가 있다. 하지만 먼저 30분만 기다려라. 위층에서 촛불이 꺼질 것이다. 그때 시작하자. 민호가 시계를 봤다. 장례식장의 벽시계 초침이 분명히 가리키는 시간. 30분 후 자정. 어둠 속에서 마음의 소리가 커졌다. 돌아갈 수 없어.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자정까지 기다리란 말이지. 그는 자신의 봉투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눈동자 안에서 번지는 감정의 파편들. 분노, 모욕, 공포, 공허. 그리고 아주 작게 남은 희망. 그럼 자정에 누가 진짜 우리 가족인지 알게 되겠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자정에 위층 촛불이 꺼지면. 외삼촌은 조용히 말했다. 그 전에 한 가지를 기억해라. 진실은 종종 빚을 데리고 온다. 서고의 공기가 조금씩 무거워졌다. 누군가 바깥에서 다시 걸쇠를 풀었다. 문이 삐걱 열렸다. 계단 위로 비바람이 들이쳤다. 아무도 없었다. 다만 계단 첫 단에 젖은 발자국 2개. 작고 가늘었다. 승아는 한동안 그 발자국을 내려다보다가 갑자기 몸을 떨었다. 이 발자국 여자의 발자국이야. 민호는 결심한 듯 금고와 봉투들을 가슴에 안고 위로 올라섰다. 자정까지 30분. 촛불은 아직 타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몰랐다. 그 촛불이 꺼질 때 이 집안의 성과 피, 그리고 기억의 순서가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을. 자정까지 남은 시간은 27분. 각 방의 촛불은 규칙적으로 흔들리며 남은 기름을 삼키고 있었다. 빈소 중앙, 관앞자리에 앉은 어머니 정혜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녀의 시선이 봉투에 붙은 자신의 이름 위에서 머물렀다. 이 봉투, 누가 쓴 걸까? 외삼촌이 대답했다. 2 사람. 첫 부분은 내 남편, 마지막 부분은 다른 사람. 누군데요? 민호의 질문에 외삼촌은 즉답을 피했다.
잠시만. 그는 관 뒤쪽의 병풍을 밀었다. 그 안에서 작고 낡은 서랍이 드러났다. 서랍을 열자 오래된 인주와 낡은 도장이 나왔다. 사후 개봉. 외삼촌은 인주를 열어 도장을 눌렀다. 한 번, 두 번. 이 도장, 너희 아버지 것이 아니다. 모양이 조금 달라. 그럼 누가 너희 외조부? 정적? 이름 하나가 소리 없이 떨어졌는데 방안이 더 차갑게 식었다. 외조부는 40년 전 쓸쓸히 세상을 떠난 사람. 기록 속에서조차 희미해진 어른. 외조부가 남긴 도장으로 찍힌 사후 개봉이라면 이 봉투들은 아버지보다 더 오래, 더 깊은 곳에서 준비된 것이었다. 외삼촌, 1979년 그 밤에 외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승아가 묻자 외삼촌은 서랍을 밀어넣으며 낮게 말했다. 너희 외가의 집은 그날 밤 두 가지를 잃었다. 장부와 아이. 하지만 동시에 두 가지를 얻었지. 침묵과 평화. 겉보기에는 그는 손등으로 땀을 닦았다. 대신 대가를 치렀다. 서로에게 등을 보이는 법을 배웠어. 문틈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고 행랑채에서 풍경이 울었다. 민수는 여전히 충혈된 눈을 깜빡이며 관 옆 장의자에 앉았다. 그의 손에는 자신에게 온 봉투가 쥐어져 있었고 손등에 힘줄이 돋보였다. 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겠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자. 그런데 순서를 지키자.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순서를 강요하고 있어. 벽시계가 12시를 향해 한 칸 더 움직였다. 21분. 어머니 정혜는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영정 앞에 향을 다시 피웠다. 연기가 가늘게 오르며 천장으로 스며들었다. 그 순간 전등이 잠깐 깜빡였다. 전력은 안정되어 있었지만 누군가가 분명 어딘가를 만지고 있었다. 휴대폰 진동. 민호는 즉시 확인했다. 지금 봉투를 바꾸면 아이가 온다. 보낸 번호는 아까와 같았다. 외삼촌이 화면을 힐끗 보고는 고개를 저었다. 도발이야. 그러나 사실이기도 해.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는 위층에서 아이를 지키는 척하며 우리를 속박하고 있어. 하지만 정말 위험한 건 우리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야. 민수는 웃었다. 삼촌, 이미 늦었어. 난 지금 삼촌도 의심하고 있어. 외삼촌은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냈다. 이건 옛날 서고의 열쇠. 지금 금고와는 상관없지만 서고에 숨겨진 서랍을 열 수 있어. 숨겨진 서랍? 벽돌 셋째 줄 뒤. 거기엔 오래된 편지 몇 장이 있어. 내 아버지가 쓰지 않은 필체의 편지들. 민호는 잠깐 고민하더니 승아에게 속삭였다. 나는 위를 보고 올게. 내가 서고로 가서 서랍을 열어. 삼촌과 함께. 승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호를 붙잡았다. 형, 혼자 위로 가는 건 위험해. 민호는 짧게 웃었다. 30분 안에 촛불이 꺼질 거라면 누군가는 위에 있어야 해. 그 말에 민수는 잠시 입을 닫았다. 그럼 내가 같이 하니? 민호가 손을 올렸다. 넌 여기서 봉투를 지켜. 내 이름이 적힌 봉투를 내가 직접 열어야 하니까. 민수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래, 알았어. 그 대신 그는 허리춤에서 작은 폴더 나이프를 꺼내 승아에게 건넸다. 혹시 모를 때 써. 민호는 계단을 올라 빈소복도로 들어섰다. 비가 조금 잦아든 듯 했지만 여전히 습기가 벽지 사이로 스며들었다. 조용했다. 하지만 너무 조용했다. 그는 소리를 죽이고 조카 유진이 자는 작은 방 앞으로 갔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과 인형의 그림자가 보였다. 문을 살짝 열자 아이는 이불을 걷어차고 옆으로 돌아 누워 있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지만 다행히 울진 않았다. 민호는 안도의 숨을 쉬며 문을 닫으려다 멈췄다. 바닥. 금빛 가루가 아주 얇게 뿌려져 있었다. 열쇠에서 떨어진 금속 분말과 비슷했다. 누군가 방에 들어왔었다. 침대 밑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들렸다. 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침대 밑을 들추자
작은 카메라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빨간 점이 깜빡거렸다. 민호는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를 뽑아 주머니에 넣었다. 그 순간 뒤에서 낮은 숨소리. 돌아보니 복도 끝 거울 앞에 레인코트가 서 있었다. 방금 서고에서 도망쳤던 그 사람과 같은 체구, 같은 자세. 그러나 이번에는 금고가 아니라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레인코트가 거울 너머에 자신을 흘끗 보며 천천히 손을 들었다. 손짓. 따라와. 민호는 무전기를 꺼냈다가 멈췄다. 지금 소리를 내면 아래층의 긴장에 불을 붙일 수 있었다. 그는 신발끈을 조여매고 어둑한 복도를 따라 걸었다. 레인코트는 장지문을 하나씩 열어젖히며 안채 뒤편으로 물러났다. 마지막 문 뒤 오래된 다락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드러났다. 레인코트가 먼저 올라갔다. 민호도 그 뒤를 이었다. 다락은 낮고 길었다. 먼지 냄새와 건초 냄새가 섞여 있었다. 작은 창문으로 번개가 스쳐 지나가며 흰빛을 뿌렸다. 레인코트는 다락 끝 오래된 목함 앞에서 멈추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목함 위에 올려놓고 뒤로 물러섰다. 누구지? 민호가 낮게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레인코트가 고개만 살짝 젓고 다락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이쳤다. 그리고 그는 몸을 굽혀 창밖으로 내려가듯 사라졌다. 민호가 따라가려는 순간 바닥이 삐걱이며 꺼질 듯 흔들렸다. 그는 욕설을 삼키고 목함 쪽으로 돌아섰다. 봉투에는 민호라고 적혀 있었다. 그의 이름. 봉투를 열자 짧은 쪽지와 사진 한 장이 나왔다. 형, 너는 늘 순서를 지키지. 그래서 늘 늦는다. 사진에는 병원 복도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두 남자가 담겨 있었다. 흐릿하지만 한 명은 분명 아버지였다. 그리고 다른 한 명 외삼촌이었다. 날짜 1979년 8월 3일. 민호는 숨을 멈췄다. 아버지와 외삼촌이 같은 날 같은 병원에 있었다. 쪽지의 뒤에는 한 줄이 더 적혀 있었다. 정답은 서고가 아니라 다락에 있다. 그는 목함을 열었다. 오래된 천 사이에 얇은 금속판 하나가 감춰져 있었다. 모서리에 작은 홈이 파여 있었다. 앞서 주운 휘어진 열쇠 조각이 떠올랐다. 그는 주머니를 뒤져 조각을 꺼내 그 홈에 맞춰 보았다. 또각 자석 장치가 풀리는 소리와 함께 목함 바닥이 살짝 들썩였다. 바닥을 들어 올리자 아래에 더 작은 상자가 숨어 있었다. 상자 뚜껑에는 보라색 잉크로 글자가 찍혀 있었다. 사후, 비 오는 밤, 자정에만. 그리고 아주 미세한 색인 B-7. 민호의 등줄기를 차가운 전기가 스쳤다. B-7. 사진 속 아이 발목 태그의 문자. 다락이 갑자기 더 좁아진 듯 숨이 막혔다. 그는 손목 시계를 확인했다. 자정까지 14분. 상자를 열고 싶은 욕망이 동맥처럼 뛰었다. 그러나 문득 떠오른 문장. 순서를 지켜라. 아래층. 봉투. 아이. 그는 이를 악물고 상자를 다시 닫아 천으로 감쌌다. 그리고 그 순간 집 전체가 낮게 신음하듯 떨렸다. 펑 차단기가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모든 촛불이 동시에 흔들렸다가 꺼졌다. 모든 촛불이 동시에 꺼진 뒤 한동안 누구도 말하지 못했다. 송풍구에서 낯선 숨소리가 먼저 움직였다. 좋아. 이제 내가 정한 순서로. 낮고 마른 목소리. 먼저 아내의 봉투. 정혜가 어둠 속에서 봉투를 더듬어 찾았다. 종이가 손끝에 닿는 소리. 봉인이 천천히 뜯어지는 소리. 손전등 하나가 켜지며 누런 종이를 비추자 글씨가 떠올랐다. 첫 장은 아버지의 느린 필체, 다음 장은 모서리를 깎는 듯한 낯선 필체였다. 정혜 씨, 약속은 지켰습니다. 아이는 무사히 건넸고 장부의 반은 불태웠습니다. 사후, 비 오는 밤, 촛불이 꺼질 때에만 문장 끝이 잉크 얼룩에 잠겨 흐려졌다. 다음에는 흑백 사진 2장. 젊은 정혜가 갓난아이를 품고 있고 아이 발목에 태그엔 B-7이 달려 있었다. 다른 사진엔 침대 카드 A-2. 서로 다른 카드와 태그가 한 프레임 안에 겹쳐 있었다. 병원 서류 복사본 구석에는
작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보호. 보호라니. 승아가 낮게 되뇌었다. 외삼촌이 굳은 목소리로 보탰다. 그날 밤 누군가 아이를 찾고 있었어. 장부와 함께. 민수는 손등에 핏줄을 세웠다. 그럼 나는 누구지? 정혜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송풍구의 목소리가 비웃듯 낮게 울렸다. 서두르지 마라. 순서가 있다. 그 말이 끝나자 위층 복도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찍찍 찍히며 스쳐 지나갔다. 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누가 위에 있어? 그는 손전등을 들고 복도로 나섰고 민수와 승아, 외삼촌이 뒤를 이었다. 다락으로 이어지는 사다리 아래 물기 젖은 발자국이 반쯤 말라 있었다. 발 크기는 작고 가늘었다. 여자 발. 승아가 속삭였다. 사다리를 타고 오르면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낮은 천장, 좁은 다락. 끝자락의 목함 앞에 종이 조각 하나가 놓여 있었다. 평화가 꺼지지 않게 하려면 순서를 지켜라. 누군가의 급한 필체. 그 아래 작은 글씨. 18걸음. 민호의 머릿속에 장례식장 앞도로 표지판이 떠올랐다. 평화로. 그때 등 뒤에서 판자가 삐걱거렸고 레인코트의 그림자가 창틀에 아슬아슬 매달렸다가 사라졌다. 바람과 비가 한꺼번에 들이쳤다. 민수가 몸을 날려 붙잡았지만 그의 손에 남은 것은 짧은 보라색 천안올 뿐. 민호는 다락바닥에 무릎을 대고 목함 밑을 더듬었다. 얇은 금속판에 모서리 낮게 또각하는 자석 풀리는 소리 숨겨진 얕은 서랍이 밀려나왔다. 안에는 손바닥만 한 상자와 보라, 잉크로 찍힌 문장. 사후, 비오는 밤, 자정에만. 측면엔 B-7이 바늘처럼 새겨져 있었다. 손목 시계를 보니 자정까지 15분. 그는 억지로 상자를 다시 닫았다. 아래로 내려가자.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쫓자. 다락을 내려오자 촛불은 여전히 꺼진 채였고 장례식장의 공기가 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정혜는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같은 문장을 여러 번 눈으로 더듬고 있었다. 민호가 숨을 골랐다. 두 번째 장남 봉투. 얇고 가벼웠다. 안엔 메모와 테이프 조각 하나. 장남은 기록을 본다. 1979년 8월 3일 B-7과 A-2의 거리는 18걸음. 민호는 눈을 감고 오래전 병원 복도를 상상했다. 직선, 직각, 표식. 이 집의 복도와 겹쳐지며 하나의 선이 그어졌다. 장례식장 바깥 평화로로 이어지는 선. 송풍구에서 숨소리가 바뀌었다. 좋아. 셋째. 승아의 봉투는 놀랄 만큼 가벼웠다. 편지 한 장뿐. 막내는 불을 지켜라. 내가 꺼지지 않으면 아무도 무너지지 않는다. 승아는 손을 움켜쥐었다. 불은 내가 지킬게. 민수의 봉투는 가장 무거웠다. 뜯어내자 안에서 딱딱한 무언가가 탁 떨어졌다. 금속 태그 1개. A-2. 제출되지 않은 출생신고서, 초안 사본, 보호 위탁 도장이 반투명하게 번진 종이. 민수의 입꼬리가 떨렸다. 그래서 난. 정혜가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한 음절 한 음절이 나무를 켜는 대패처럼 천천히 흘렀다. 그날 밤 나는 지키고 싶었다. 어느 쪽이든 누구의 피든 내가 지킬 수 있는 쪽을. 민수의 눈이 흔들렸다. 누구의 피였든 난 우리 가족이야. 그는 말끝을 겨우 붙잡았다. 외삼촌이 시선을 떨구었다. 이제 마지막 순서다. 민호가 금고로 갔다. 다이얼을 1979로 맞추고 낮게 말했다. 사후, 비오는 밤. 마지막 장치가 안쪽에서 풀리며 또각. 뚜껑이 1cm 올랐다. 그 순간 위층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와 함께 아이 우는 소리가 퍼졌다. 유진, 승아와 정혜가 동시에 뛰었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금고를 덮어 한 손으로 붙잡고 다른 손으로 폴더 나이프를 움켜쥐었다. 민호가 계단을 2계단씩 올라 아이 방으로 들이닥치자 창문이 반 손틈 열려 있었고 커튼 끝이 젖어 어두웠다. 침대 머리맡에는 인형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지만 다행히 아이는 놀라서 잠깐 울었을 뿐 곧 코를 골며 다시 잠이 들고 있었다.
그러나 창틀에 여전히 잉크가 묻었다. 보라색. 외삼촌이 창살을 다듬며 낮게 말했다. 문장은 살아있다. 이제 순서를 바꿔야 한다. 민호가 대답했다. 그래. 우리가 묻자.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리 카드를 꺼냈다. 다락으로 가기 전 아이방 침대 밑 카메라에서 뽑아둔 그것. 휴대폰 리더기에 꽂자 어둠을 가르는 손전등의 원뿔, 금고 손잡이를 만지는 장갑 낀 손, 그리고 손목 안쪽에 보라 라이닝이 화면에 나타났다. 마지막 프레임, 거울에 흘끗 비친 턱선. 모두가 동시에 같은 이름을 떠올렸다. 호성정예의 속삭임이 방 안에서 떨어졌다. 그때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가 났다. 3번, 일정한 간격. 민호가 인터폰을 켜지 않고 바로 문으로 갔다. 바깥엔 비, 가로등 아래 젖은 그림자 하나. 레인코트의 남자가 우산을 접으며 낮게 인사했다. 문지기입니다. 호성의 목소리. 순서가 바뀌었군요. 현관이 열리자 비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호성은 문턱을 넘지 않고 딱 한 걸음 밖에 섰다. 그의 레인코트 안감에서 얇은 보라색 라이닝이 반쯤 드러났다. 이제는 내가 묻겠습니다. 그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여러분은 진실을 원합니까? 평화를 원합니까? 민호가 답했다. 사람을 먼저. 호성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그 답이라면 순서를 바꿔도 되겠죠. 그는 레인코트 안쪽에서 손바닥만 한 철제함을 꺼냈다. 장례식장의 금고와 똑같이 생겼지만 모서리 한쪽에 긁힌 자국이 있었다. 하나는 가짜, 하나는 진짜. 구분해 보시겠습니까? 민수의 눈이 번쩍였다. 장난은 그만. 호성은 짧게 고개를 저었다. 장난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진짜를 가리키는 건 늘 마지막까지 남는 손길이니까. 외삼촌이 앞으로 나섰다. 1979년에 마지막 서명을 한 사람 당신이지. 호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복도 끝 영정 쪽으로 시선을 보냈다. 그분이 원하던 건 문장으로 만든 문이었고 저는 그 문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문을 열 권리가 다른 손에 있네요. 그는 철제함을 민호에게 건넸다. 평화로. 18걸음. 거기서 이어 쓰세요. 지금? 승아가 물었다. 호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비가 오지요. 사후, 비 오는 밤 조건이 맞습니다. 촛불은 꺼졌고 밤은 깊습니다. 문장은 열려 있어요. 정혜가 아이방 쪽을 돌아보며 망설이는 사이 민호가 짧게 결심을 굳혔다. 어머니와 승아는 여기 남아 유진을 지켜요. 민수, 외삼촌 같이 갑시다. 민수는 나이프를 쥔 손에 힘을 빼며 허공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번엔 우리가 묻자. 셋은 우산도 제대로 펴지 못한 채 비 속으로 걸어 나왔다. 장례식장 앞길 평화로. 빗물이 가로등 아래 얇은 끈처럼 늘어졌다. 민호는 무심코 발걸음을 새기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18. 하수구 덮개 앞에서 멈췄다. 덮개 옆 콘크리트에 칼날로 긁은 듯 얕은 표식이 있었다. X. 외삼촌이 낮게 말했다. 여기서 아이와 장부를 맞바꿨지. 그날 밤. 그의 목소리엔 오래된 모래가 섞여 있었다. 비가 잦아들 틈이 없었고 누구도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 대신 표식을 남겼지. 민수는 철제함을 들어 손가락으로 모서리를 훑었다. 긁힌 자국이 실금처럼 스며 있었다. 진짜는 흔적을 감추지 못한다. 그는 그 말을 하며 자신을 내려다봤다. 진짜와 가짜, 태그와 카드, 피와 시간. 민호가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 열자. 철제함의 뚜껑이 반쯤 올라갔다. 안에는 봉투 2장과 얇은 노트, 그리고 작은 자물쇠 하나가 들어있었다. 봉투 앞면엔 붉은 도장 사후 개봉과 함께 파란 펜으로 적힌 짧은 문장. 먼저 듣는 자에게 진실. 노트 첫 장엔 한 줄. 진실은 빚을 데리고 온다. 그때 가로등 아래 어두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우산이 접히며 낮은 기침 소리가 비에 섞였다. 노인의 얼굴. 깊게 파인 주름, 젖은 눈썹. 그는 민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왔구나, 장남. 민호가 경계하며 물었다. 누구십니까? 1979년 여름, 내가 없던 자리에 내가 있던 것을 지켜본 사람. 노인은 철제함을 힐끗 보았다. 그 장은 너희 것이야. 다만 순서를 지켜야 한다. 민수가 발을 반칸 내디뎠다. 또 순서? 노인의 눈빛이 가늘어졌다. 순서를 따르지 않으면 누군가는 다시 꺼져. 말 끝에 번개가 머리 위를 하얗게 찢었다. 그럼 묻겠습니다. 민호가 노인을 똑바로 보았다. 왜 우리였습니까? 노인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 밤 누군가는 피를 지키려 했고, 누군가는 이름을 지키려 했고, 누군가는 시간을 지키려 했지. 지켜야 했던 건 아마 사람. 그는 우산을 기울여 철제함 위로 떨어지는 빗줄기를 막아주었다. 사람을 먼저라고 했지? 그 답이 맞으면 다음 장은 너희가 쓰는 거야. 외삼촌이 짧게 숨을 들이켰다. 당신 이름. 노인은 조용히 웃었다. 이 밤이 지나면 의미가 있을까? 그러고는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빗물 사이로 그의 그림자가 허물어졌다. 민수는 철제함을 노트째 품에 안고 악착 같은 결심을 눈동자에 붙였다. 가자. 뒤돌아가서 우리가 먼저 듣자. 장례식장으로 돌아오자 승아가 촛불 앞에서 성냥을 쥔 채 기도하듯 서 있었다. 정혜는 아이를 안고 조용히 흔들고 있었고, 호성은 현관역 문지기처럼 서서 한 번도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채 비냄새를 말려내고 있었다. 민호가 철제함을 상 위에 올려놓았다. 모두가 둘러앉았다. 봉투 하나를 열자 얇은 카세트 테이프가 나왔다. 라벨엔 낯익은 글씨. 먼저 듣는 자에게. 플레이어의 뚜껑이 삐걱이며 열리고 바퀴가 도는 소리가 작게 시작됐다. 잡음 뒤 쉰 목소리. 민호야, 민수야, 승아야. 이걸 들을 때면 나는 너희 앞에 사진으로만 서 있겠지.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1979년의 밤, 우리는 장부와 아이를 맞바꾸며 한 가지를 훔쳤다. 이름이 아니라 시간을. 그래서 너희가 자라도록 우리가 죄를 오래 들고 있었다. 정혜의 눈이 흔들렸다. 목소리는 이어졌다. 둘째야. 민수가 눈을 감았다. 너는 내 아들이지만 피로는 아니란다. 그러나 내가 너를 업고 걷던 골목의 비는 내 등에 내 체온을 찍어두고 사라지지 않았다. 그건 이름보다 오래 남는다. 테이프가 작은 딸칵 소리와 함께 다음 트랙으로 넘어갔다. 장남. 민호가 숨을 멈췄다. 너는 늘 순서를 지켰다. 그래서 늘 늦었지. 하지만 누군가는 늦게 도착해 문을 닫아야 한다. 내가 그 문을 닫아주길 바랐다. 마지막으로 목소리가 한 번 더 낮아졌다. 막내. 승아가 눈을 깜빡였다. 불을 지켜라. 내가 꺼지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버틸 수 있다. 잡음. 끝. 모두가 테이프의 마지막 돌림을 듣고 있는 사이 민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문자 한 줄. 촛불이 다시 켜지면 평화로 18걸음 그곳에서 마지막 장을 넘겨라. 민수가 이를 악물었다. 우릴 또 밖으로 부르네. 외삼촌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번엔 우리가 불러야 해. 그는 송풍구를 올려다 봤다. 호성 씨. 호성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네. 이제 그만 문을 안쪽에서 지켜요. 정혜가 아이를 더 꼭 안았다. 이 집의 문은 오늘 여기까지 열렸어. 다음은 우리가 정한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철제함에서 마지막 얇은 노트를 꺼냈다. 두 줄뿐인 문장. 이 다음은 너희가 써라. 사람을 먼저. 노트 가장자리에는 잉크가 마르며 남긴 광택이 있었다. 그는 노트를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좋아. 그의 목소리가 낮게 단단해졌다. 이제 순서는 우리가 정한다. 바깥의 비는 여전했지만 소리가 달라졌다. 더 가까이, 더 따뜻하게. 승아가 성냥을 그었다. 불꽃이 작게 살아나 심지를 찾았다. 촛불이 다시 켜지며 각자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 불빛 아래서 민수는 처음으로 힘을 뺐다. 형. 응. 내가 누구든 우린 형제야. 민호가 미소를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히 지었다.
그래. 내일도. 그리고 현관문이 쾅 하고 울렸다.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이번 노크는 세 번이 아니었다. 급하고 절박하고 안에서 바깥을 향해 치는 주먹의 소리 같았다. 호성이 문고리를 잡았다가 잠깐 멈췄다. 문틈 아래로 얇은 종이가 한 장 밀려 들어왔다. 젖은 종이엔 굵은 글씨가 번져 있었다. 지금 당장 나오지 않으면 그 아이부터 꺼진다. 아이 방에서 아주 낮은 숨소리가 더 높아졌다. 정혜가 아이를 꽉 끌어안았다. 민호는 고개를 들었다. 문을 여는 건 우리다. 손전등이 동시에 켜지며 철제함, 봉투, 사진, 그리고 얼굴들을 스쳤다. 촛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갔다. 삐걱 현관문이 열리며 차가운 비바람이 몰아쳤다. 그 바람 속에 서 있던 것은 뜻밖에도 낯선 이가 아니라 장례식장에 늦게 도착한 먼 친척 숙부 경호였다. 검은 상복은 이미 빗물에 젖어 있었고 얼굴은 알 수 없는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미안하다 길이 막혀서.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못한 채 방 안의 공기를 느꼈다. 시선이 금고와 봉투 꺼졌다. 다시 켜진 촛불. 그리고 모두의 경계심에 멎었다. 경호 숙부. 민호가 낮게 불렀다. 경호는 눈을 피했다. 아버지의 장례라는데 늦을 수가 없었지. 그런데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봉투들을 바라보았다. 벌써 열렸군. 그 말에 정혜가 자리에서 일어나 차갑게 물었다. 숙부, 당신 알고 있었어? 경호의 입술이 떨렸다. 그날 밤 1979년 여름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방 안이 얼어붙었다. 민수가 두 걸음 앞으로 나섰다. 뭐라고 했어? 당신이 거기 있었다고? 경호는 손바닥을 펼쳐 보였다. 오래된 상처가 가로로 흉처럼 남아 있었다. 비밀을 지키겠다며 서명 대신 피로 맹세했지. 너희 아버지와 그리고 또 한 사람과. 순간 송풍구에서 낮은 웃음이 흘러나왔다. 호성이 여전히 지켜보고 있었다. 좋군요.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군요. 경호 씨, 당신 차례입니다. 경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날 장부와 아이가 동시에 교환되던 밤, 나는 지켜보는 역할이었다. 평화로 18걸음, X 표시. 하지만 약속은 하나 더 있었어. 아이가 크면 언젠가 진실을 돌려준다. 그런데 너희 아버지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지. 그래서 그 진실을 봉투로 남겼어. 승아가 봉투들을 끌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누가 진짜 우리 가족이 아닌 거예요? 경호는 대답 대신 창문 너머 빗소리를 바라보았다.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다. 둘. 정혜가 숨을 멎은 듯 뒤돌았다. 둘이라고? 경호의 시선이 민호와 민수 사이를 오갔다. 방 안의 공기가 다시 흔들렸다. 그 순간 갑자기 전기가 다시 꺼졌다. 촛불도 바람에 꺼지며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그리고 아주 낮은 속삭임. 순서를 바꾸면 빛이 깨어난다. 어둠 속에서 숨소리만 흘렀다. 민호는 손전등을 켜려 했지만 먼저 번쩍 켜진 빗줄기가 방 안을 후쳤다. 그것은 호성의 손전등이었다. 그는 현관에 그대로 서 있었고 레인코트 자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호성의 빛은 곧장 경호의 얼굴을 비췄다. 둘이라고 했죠.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럼 지금 누구인지 밝히셔야죠. 경호는 떨리는 눈으로 모두를 둘러봤다. 아이를 바꾼 건 한 번이 아니었다. 장부를 숨기려는 자와 아이를 지키려는 자가 각자 다른 선택을 했지. 그래서 두 명이 서로의 자리를 뒤바꿨다. 민수가 이를 악물었다. 나 말고 또 누구라는 거야? 경호의 시선이 민호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곧 정혜에게로 향했다. 정혜는 입술을 꾹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지금은 말할 수 없어. 그 순간 현관문이 또 한 번 크게 흔들렸다. 쿵. 이번엔 노크가 아니라 거친 발길질이었다. 빗속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내 몫을 돌려줘라. 낮고 쉰, 그러나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 모두가 얼어붙었다. 호성이 문에 귀를 기울였다. 드디어 왔군요. 빚을 쫓아온 자가. 민호는
금고를 끌어안고 선언했다. 좋아. 그럼 다음은 우리가 묻는다. 누가 빚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누가 그 빚을 갚아야 하는지. 그는 금고를 상 위에 올려놓고 다이얼을 천천히 돌렸다. 1-9-7-9. 안쪽에서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봉투 한 장이 밀려나왔다. 봉투 앞면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마지막 장은 피로 열어라.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경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정혜는 눈을 감고 아이를 더 세게 끌어안았다. 그리고 밖에서는 다시 한번 외침이 들려왔다. 내 이름을 되돌려라. 촛불은 이미 꺼져 있었고 방 안엔 오직 빗소리와 심장 고동만이 울렸다. 민호가 봉투를 집어들며 낮게 말했다. 다음 장은 우리가 피하지 않고 들어야 한다. 그 말과 함께 문이 또 한 번 쾅 울렸다. 문이 쾅쾅 울렸다. 빗속에서 외치는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단단해졌다. 내 이름을 돌려놔라. 내 삶을 훔쳐간 놈들아. 민호가 금고 위에 봉투를 내려놓고 문 쪽으로 다가갔다. 숨죽인 가족들 뒤로 아이의 얕은 숨소리가 방 안 공기와 뒤섞여 떨렸다. 문고리가 저절로 덜컥 돌아갔다. 빗물과 함께 문 안으로 들어선 것은 얼굴 절반이 흉터로 뒤덮인 중년 남자였다. 눈빛은 광기와 절망이 한데 섞여 있었다. 날 기억하겠지? 그는 낮게 웃었다. 1979년 평화로. 내가 건넨 건 장부였고 내가 빼앗긴 건 내 아들이었다. 정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한길수 떨리는 목소리. 민호와 민수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누구라고요? 길수는 거칠게 한 발 내디디며 손에 쥔 녹슨 열쇠를 흔들었다. 내 아이는 사라졌고 대신 너희가 이름을 얻었지. 너희는 내 삶으로 살아온 거야. 빚은 이제 갚아야 한다. 민수의 손끝이 차갑게 굳었다. 설마나? 길수의 눈이 불꽃처럼 흔들렸다. 그래. 넌 내 아들이었어. 그러나 이름은 다른 사람에게 갔다. 장부와 함께 내 자리는 바뀌었지. 순간 방 안 공기가 무너져 내렸다. 정혜는 손에 든 아이를 더 세게 끌어안았다. 나는 너를 살리고 싶었어. 내 아들을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그날 모두가 선택했어. 피가 아닌 시간을 선택했지. 호성이 처음으로 문턱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이제 그 진실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빚은 돌아왔고 갚아야 합니다. 민호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손바닥을 내밀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끝내자. 피를 요구한다면 내 피로 대신하라. 길수는 미친 듯 웃었다. 아니, 내가 아닌 진짜 내 아들이 갚아야지. 그의 눈이 민수에게 꽂혔다. 방 안의 심장이 모두 동시에 얼어붙는 듯 했다. 민수는 잠시 숨을 잃은 듯 서 있었다. 내가 당신의 아들? 길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하지만 내 이름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고 너는 빚으로 살아왔다. 정혜가 울먹이며 앞으로 나섰다. 그렇다면 내가 갚겠다. 내 아들을 빼앗아 온 건 내 잘못이니까. 그러나 길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는 선택할 차례야. 누가 이 가족을 지킬지. 민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우린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서지 않겠다. 진실을 밝히고 평화를 선택한다. 그는 금고를 열어 마지막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단 한 장의 쪽지가 있었다. 피는 우리를 갈라놓지만 시간은 우리를 묶는다. 순간 길수의 표정이 무너졌다. 그는 녹슨 열쇠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래, 맞다. 나는 빚만 붙들고 있었구나. 내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보다 내 삶을 빼앗겼다는 분노만 붙잡고 있었어. 민수가 천천히 다가가 그의 손을 붙잡았다. 당신이 원한 게 복수라면 여기서 끝내요. 하지만 아버지라면 이제는 멈춰야 해요. 길수의 눈에서 빗물 같은 눈물이 흘렀다. 방 안의 모든 촛불이 동시에 흔들리더니 이번에는 꺼지지 않고 안정되게 타올랐다. 정혜는 조용히 아이를 내려다보며 속삭였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가족이다. 피가 아니어도
이름이 아니어도 우리는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 호성이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다. 문은 닫혔습니다. 이제 순서는 당신들이 정하세요. 민호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결심하듯 말했다. 오늘 밤의 진실은 여기서 멈춘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우리가 새 장을 쓴다. 이제 모든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배신과 복수, 그리고 숨겨진 과거는 결국 사랑과 용서 앞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가슴에 남았다면 다음 이야기들을 위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깊은 감동과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